네, 강대강 구도로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었던 미국, 중국의 관세 보복이 일단 중국 한 놈만 팬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104%가 되자마자 125%를 올리고 주변 75개국들, 쉽게 말해서 미국의 대를 잡는 국가들에게는 성은을 좀 베푸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정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러려고 이랬던 건지 뭐 트럼프의 마음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또 분석으로는 시장이 너무 빠지니까 트럼프가 좀 노선을 좀 변경한 거 아닌가. 그래서 괜히 104%나 125% 똑같은데 거기다가 올려가지고 체면을 유지하면서 이 톤을 좀 낮춘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 부장님께서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네. 최근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거? 일단은 뭐 워낙 치킨 게임 양상이 짙어졌고 그리고 9일이라는 발효 시간을 지나서 유예한다라는 발표를 해서 굉장히 좀 혼선이 있었긴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1기 때도 좀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계속적으로 협박을 했지만 결국에는 관세 부과를 하지 않았고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하나의 타겟은 있다. 중국이라는 타겟은 명확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관세 협상 그러니까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는 협상 카드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 것들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왜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전환을 했나? 며칠 기다릴 수도 있고. 그렇죠. 첫 번째 트리거는 채권금리입니다. 채권금리가 다시 튀어서.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달러 약세, 채권금리 하락. 그랬죠. 이 변수인데 그동안에는 잘 갔어요. 달러도 약세로 가고 채권금리도 4%를 깨려고 하는 그림까지 갔었죠. 그런데 갑자기 중국의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수급 이슈도 있었고 500억 달러 던졌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있으면서 채권금리가 급반등을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원하는 대로 안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용 위기, 신용 리스크가 터질 수도 있다는 점들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유가입니다.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뭘까요? 에너지 패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유가가 60달러 밑으로까지 가다 보니까 에너지 기업들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폭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트리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를 좀 빠르게 바꿀 수밖에 안 되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결국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시점을 좀 앞당긴 것은 채권금리 흐름과 유가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하락을 트럼프가 좀 유도했다는 얘기가 나온 게 이번 달하고 이제 주변에 채권 발행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다는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확인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랬는데 그게 반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일단은 얘는 좀 불은 꼭 꺼야겠다 하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좌님께서는 진단을 하셨고 소장님께서는 트럼프가 이제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 같은데 진짜 속도 조절인지 아니면 중국하고 친한 애들, 그러니까 나랑 적이 될 만한 애들 속아내기 위한 하나의 외교적인 쪼였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이른바 계획설이라는 거, 계획적이다. 다 계획이 있었구나. 뭐 영화 기생충에 보면 나오죠. 본 감독이 뭐 미키 세븐틴은 별 좀 씁쓸하지만 기생충은 또 아카데미상을 거머쥐었으니까 그게 보면 이제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송강호 배우의 명대사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베센트 재무장관이에요. 네, 맞습니다. 다 이거 계획이 있는 거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다 직접 참여한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계획도 계획이지만 원래 트럼프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은 아니죠.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일단 던져놓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이 비상식적인 모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계산 기준한 것도 상호관세 이거 경제학자들이 코웃음 터트려요. 뭐 그냥 로렌스 서머스가 누구냐면 클린턴 때 재무장관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하버드 또 총장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전미 경제학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기준을 다 작년으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알겠지만 보통은 뭐 지난 5년간 평균 이렇게 정하지 누가 작년 기록만 가지고 정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말도 안 되는 한 국가는 무슨 상호관세 100% 물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시죠, 그죠? 그냥 나오는 다이아몬드를 미국에다 갖다 팔았는데 그날은 그냥 다이아몬드밖에 없어요.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냥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앞서 이제 유가나 금리 쪽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약간 국제사회에 대한 이 이른바 전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시위를 해요. 또 트럼프 하향식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중국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계획이 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7월 달에 시진핑 그다음에 EU 정상들 간에 아시죠, 그죠? 지금 그렇죠. 이게 만남이 예정돼 있고, 그러니까 자칫 미국이 왕따 당하게 생겼네. 중국을 왕따 시키려고 했더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화들짝 놀라면서 지금 좀 누구랑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좀 이게 일각에서는 그 이야기를 누구랑 했느냐, 뭐 나바로랑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 근데 요즘 나바로가 아시다시피 머스크하고도 뭐 대판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예요. 지금 서로 감정 싸움이 장렬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다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트럼프에 대해 주가가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미국 주가, 일본 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즉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이 반발 속도가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두 번째로는 이게 중국과 EU가 결합하는 양상으로 나간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계획했던 방향하고는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중국만 고립시키고 왕따시키고 나머지 국가들은 또 우리 돈쌤이 얘기하셨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듯이 성원이 만극하옵니다. 90일 딱 이렇게 딱 유예를 해주는.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60일도 아니고 120일도 아니고 90일일까요? 이게 트럼프의 속성이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요. 항상 분기 단위로 뭔가를 해요. 분기 단위 의사결정을 할 때 일기 때도 그랬죠. 항상 90일 단위예요. 이게 그대로 트럼프 트레이드 속성이 성격 속성이 그대로 나온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마찰은 예상은 했겠지만 마찰이 좀 너무 심했고 원래 원했던 금리의 하락이라든지 주가도 어느 정도 수준만 충격일 줄 알았는데 좀 과도한 수준의 충격이고 그리고 유럽이 이런 식이라면 미국과 수가 틀리면 그냥 중국이랑 손을 잡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다 보니까 그러면 잠깐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사실은 동맹국을 때리는 게 아니라 중국을 때리기 위한 거였어. 너 나한테 너무 의심하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이제 부장님께서 분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철회도 아니고 유예긴 합니다. 90일 연장됐다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은 마치 철회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우리 시장도 위쪽으로 사이드카가 걸리는 참 오랜만에 하방으로 걸린 지 8개월 만에 하방으로 걸리더니 며칠 만에 다시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국내 증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나빠질 건 없겠다라고 판단해도 좀 된다고 보십니까? 부장님께서는? 일단은 저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은 높아졌다. 급락과 급반등 과정에서 굉장히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저점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통 저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매도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공포 매도 그리고 그다음에 공포 매수 요게 들어와야 되는데 며칠 전에 나왔던 거 그리고 오늘 나왔던 거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뭐 쭉쭉 올라갈 거냐 말씀하신 그대로 뭐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될 것은 경기 충격이라든지 경기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그리고 이제 바로 실적 시즌이거든요.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런데 최근 실적을 발표한 월마트랑 몇몇 군데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제시 못했습니다.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던스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한숨을 돌린 건 맞아요. 한숨을 돌린 건 맞는데
여기서 모든 게 끝났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편 관세로 인한 물가나 아니면 수요 위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워낙 사재기, 그러니까 선수요가 너무 세게 들어와 있던 상황에서 다음 수요가 언제쯤 회복될까를 좀 확인해야지 제대로 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좀 부스터를 역할을 해줄 또 이제 트럼프 풋이 나왔다면 파월 풋, 파월의 이 통화정책 스탠스를 좀 확인한다면 그때부터 저는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나름 초반에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좀 무너졌던 게 네. 파월 의장이 이렇게 시장에 빠지면 연준이 좀 나서야 네, 되는 네.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의 질문에 아직 관세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네. 소위 말하는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증화권 증시나 국내 증시도 그때 클라이막스 매도를 보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이제 원래는 한 3분기 정도에 인하를 2번 하겠다고 3월 FOMC가 밝혔지 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5월 정도에도 할 수 있겠다는 게 과반을 일단 넘었더라고요. 네. 예, 그게 확인되면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하락 클라이막스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때부터는 좀 올라가는 그림일 텐데 저희는 아직까지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5월 7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만약에 임박했다. 네. 5월 중후반이었으면 네. 4월 물가까지 확인하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네. 3월 물가 하나 보고선 바로 결정한다? 그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6월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5월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지만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냐. 최근같이 채권 시장이 불안정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는 얼마든지 나설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치게 된다면 저는 5월 7일, 5월 초반부터 시장은 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또 우리는 신중하다라는 스탠스를 취하면은 그때는 좀 출렁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연준 있습니다. 파월은 계속 신중하니까요. 근데 2024년을 한번 돌아보시면요. 바꿀 땐 열심히 바꿉니다. 네. 파월이 한번 바꾸면 그때부터 속도는 엄청 빠르더라고요. 네, 24년 3월에는 자, 우리 24년에는 금리 인하 3번 할게요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6월 달은 갑자기 금리 인하 1번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러더니 9월 달에는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4번 할 거예요라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황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가 안정 플러스 경기나 고용 지표들이 좀 꺾이는 그림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연준의 스탠스도 좀 빠르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연준이 5월은 이르다 하더라도 네. 6월에 6, 9, 12 이 정도로 한 네, 세 번 네,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네. 아무래도 그 시장이 이번에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부장님께서는 분석을 해주셨고, 그럼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번 하락이 바닥 정도로 보시는 코스피가 어느 정도는 이제 상방으로 좀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저는 뭐 시점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네, 단정할 수 없지만 상향할 것이다. 왜냐하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 이 트럼프 스타일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결과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4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결국은 트럼프의 이 상호 관세가 미치는 영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PC나 CPI나 PMI 보는 게 아니에요. PER 보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말 한마디에 천당 갔다가 지옥을 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으냐. 트럼프의 속내가 뭘까? 트럼프는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미국 경제, 미국은 계속 이렇게 뒤흔들어 나와서 그동안에는 이른바 미국을 호구로 생각하고 뜯어먹었다 이거예요. 전 세계가. 특히 중국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중국이 온통 중국산이다. 뭐 집에 슬리퍼도 그렇고 뭐 모든 조리도구도 다 중국산인 거예요. 싸니까 어쩔 수 없고.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예요. 네. 적어도 난 그거 못 참겠다. 적어도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막 자충우돌하고 정시가 상처 나고 흔들려도 저는 이게 끝났을까? 시작입니다. 저는 시작이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미중 충돌을 일단 생각해 보시죠. 전 세계의 경제에 영향을 주는 미중 충돌이 시작일까?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중국을 어느 정도는 위축을 시켜놔야 14억 인구입니다. 위축을 시켜놔야 뭐 인도 꿈틀거리게 만들어 놓고 미국이 장악하고 이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로 완전히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이런 이 원대한 계획에서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인플레 우려도 있죠. 미국 뉴욕 증시를 보더라도 저는 JP 모건에서 공포 지수는 계속 줄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미중 충돌에서 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양안 문제가 간단치가 않아요. 지금 아실 겁니다. 네. 지금 정행국에서도 훈련도 지금 많이 예, 하고, 그렇죠. 네. 호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상당히 지금 트럼프 시대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만과 관련된 게 미국에 사실은 TSMC가 애리조나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파운드리 기업인 미국 기업과의 또 인수합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트럼프는 미국에서 생산하면 미국 기업이에요. 네. 포드 미국 회사예요. 현대 인 USA 미국 회사입니다. 트럼프 생각에는 한국 회사 아니에요. 예, 설비가 미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 미국 회사예요.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뭐냐? 아직까지 미국 외의 상황은 더 흔들어 놓을 건데 여기에 상호관세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정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정시에서 여러 외부 환경이 큰 요인이긴 하지만 여기 뭐 이정민 부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저는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털도 지금 사실은 문제예요. 이게 경쟁력이 좋으면 결국 외국인들도 떠나라 해도 안 떠나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원전, 뭐 방산 이런 경우에 일부 있고 뭐 전력 쪽도 있습니다만 지금 떠나요 일단은. 왜? 신흥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굳이 예외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저점에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변동성은 이제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트럼프가 뭐 제조 부흥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지자들이 쓰고 다니는 그 마가 모자도 그 중국산인데 그 제조 부흥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사실 좀 의문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말씀 주셨던 게 외국인 자본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공매도도 재개가 돼서 이제 외국인들이 롱숏 전략이 가능해졌으니까 좀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별로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급이 나빴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수급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좀 지금 현재는 코스피를 들어올릴 수급 주체는 외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개인도 기관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언제쯤 어떤 환경이 되면 외인들이 좀 국내 시장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일단 환율이 안정돼야 되겠죠. 네. 오늘도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는 102, 103까지 내려왔는데 원달러 환율은 아직까지 1,450원, 60원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달러 대비 너무 약한 흐름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타임이 계속 엇갈렸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10이었던 게 103으로 갈 때는 국내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1,450원에 머물러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 또 떨어질만 하니까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면서 네,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상방압력을 높여주고 있고 이런 여건 안에서 외국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사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좀 후퇴하는 좀 스탠스를 조정하는 그림들 여기에다가 중국과의 대화의 창이 열렸다라고 한다면 좀 빠르게 안정을 찾으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텐데요. 저는 오늘 좀 의미 있는 것은 외국인 선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선물 시장에서 1조 이상 매수를 하면서 좀 의미 있는 전환점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뭐 현물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사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현물은 선물은 이제 좀 전환점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새벽에 유예 뉴스가 나오고 달러 대비 가장 그래도 강하게 움직였던 게 원하긴 했습니다. 한 40원 정도가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빠져가지고 야 이거 제대로만 반영되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걸 좀 더 외인들은 더 기다리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지금 현물에 대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아직 좀 아쉽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그래도 외국인들이 현물을 많이 팔려면 대형주가 흐름이 좋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삼성전자하고 이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제 일단 나스닥의 흐름에 이제 발을 맞추면서 이제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뭐 이렇게 오르는 건 정말 오랜만이긴 한데요. 자 그러면 이것도 선물을 샀으니까 다음으로 이제 현물로 넘어가는 뭐 그런 흐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봐도 좀 되는 걸지 아니면 저만의 긍정회로일지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부분적으로는 긍정으로 봅니다. 부분적으로는. 근데 참 제가 왜 신중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이게 조건이 확 우리가 희망하는 회로를 가동하는 기대치를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수급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펀더멘털도 있죠. 그리고 이제 대외 변수들도 분명히 있는데 대외 변수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뭐 90일 유예라는 것, 또 이게 또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중국을 저렇게 옥죄는 게 우리에게는 또 우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중 관계가 안정적일 때 우리에게 상당히 또 정시도 그렇고 도움이 됐던 이전의 사례들이 있죠. 상당히 네. 호조를 보였던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 이른바 성장 동력에 대한 총력적 지원 체제가 잘 안 돼 있거든요. 네. 여전히 이런 인프라 자체가 우리가 좀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의 기반 출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른바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부분적 희망이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네.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 이제 2개월도 안 돼서 새 리더십도 네. 들어설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생고집도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정상적이고 외연 확대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 쪽으로 옮겨간다면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뭐 물론 네. 그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 뭐 장기적 5년 뒤, 네. 10년 뒤 그럼 다 좌절합니다. 네, 그 지금 정도는 우리 아니고. 네. 딜 사이트 끄는 상황이 오면 안 되죠. 그래서 뭐냐, 저는 적어도 뭐 올 연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해를 넘어가는 시점에,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1년차 보내고 2년차 되는데 굉장히 정시도 그렇게 희망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미국도 굉장히 지도자들에겐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신년 지표라고 하는 거, 네. 연말 지표라고. 저는 올 연말 연초로 좀 턴 어라운드 하면서 우리도 상당히 그 수혜를 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반기쯤에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게 좀 약해질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는 게, 트럼프가 원하는 건 관세도 사실은 도구지 않습니까? 감세를 하기 위한 도구지 않습니까? 근데 감세를 하려면 1기 때도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 3분기 정도 걸렸거든요. 그렇죠.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말부터는 이제 관세보다는 감세 쪽으로 분위기를 띄워야 적어도 중간 선거 이전에 뭔가를 네.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선거하면 공화당은 완전 그냥 양하원을 다 내놓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시간은 트럼프의 편이 아닐 거기 때문에 좀 지나가면 좀 괜찮겠다는 생각을 이제 저도 하고 있고 부장님도 이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찌 됐던 감세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이제 견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니까 우리는 이제 고래 싸움을 새우 등 터지는 거 아니냐는 이제 비관론이 있고, 중국을 미국이 막아주니까 우리는 거기서 광을 좀 팔 수 있다. 이런 긍정론도 있던데,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장님께서는? 뭐 일단은 뭐 긍정 부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스탠스를 보게 된다면 미국이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우리는 내수부양해서 네. 우리끼리 더 잘 살겠다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카드들을 보면은 소비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경기 부양 카드가. 네. 그럼 중국 소비가 살아나게 된다면 뭐 당연히 국내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대중국 관세가 100%가 넘어가게 된다면 네.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중국 기업들은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런 그림들을 안내에 있어서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반사이익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사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 수출 의존도를 보면은 중국 의존도 중국은 2.5%밖에 안 됩니다. 네, 큰 많이 영향이 내려왔죠. 없어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2018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강대강 대결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2018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자 네. 우리 대화하자라고 하면 바로 왔는데 네. 안 해. 라는 거죠. 근데 중국이 지금 최근 내부 문서, 그러니까 정부 문서를 보면은 대화를 원해요. 둘 다 원하는데 둘이 다른 데를 보면서 이 대화를 원한다고 외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마주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전화해. 네, 이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협상이 되긴 할 텐데 그 전까지는 강대강 대결이 한국 증시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협상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통화 정책, 아니 그 재정 정책이 그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톤 다운되면서 시장이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가 뭐 사실 125%면 이제 서로 안 보겠다는 네.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10,000원짜리 사면 25,000원 되는 건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것도 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소장님께서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어떻게 진단하고 있어요? 저는 기회가 된다고 봐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굴복시키고 싶어 합니다. 중국이 쉽게 굴복이 될까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전에 이 돈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중국이 트럼프의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정부 성격상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머스크의 판단 또는 지금 나바로의 판단 다 달라요. 좀 다르죠, 그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뭐 갈등 구조로 이제 노출시키지는 않지만, 근데 중국은 일제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 갈등 구조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그러면 중국은 이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한국과 잘 지내고 싶을까요? 아니면 불편한 관계이고 싶을까요? 일단 자기 편이 늘어나야죠. 그렇죠. 그런 조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얼마 전에 했던 무비자 관세 정책도 그런 이유예요. 네. 최근에는 우리가 중국의 상하이 쪽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네. 장가게 쪽도. 그런데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한령 그래서 중국에서 게임 산업이 판호를 넣기도 힘들잖아요. 최근에 우리 게임 업계가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과 관련해서 미국에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반도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뭐라고 우리 발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네. 우리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거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력적인 시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유럽으로 미국으로 왔는데 최근에 또 좋아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고 네. 또 이 엔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쪽은 우리가 상당히 중국 시장을 두들겨 볼 만합니다. 네. 두드려 볼 만. 게임도 그렇고 14억 인구의 소비자예요. 네. 그다음에 이런 또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합법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윤을 제대로 걷어갈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도 중국 쪽이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 하오 이러면서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미국은 미국으로부터 현대자동차가 가면 윙크 2번 날리면서 나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중국에 대해서도 시진핑은 이재용 회장한테 오랜만에 만나서 시건거리에서 중국은 책상 사이의 거리로 관계를 표명합니다. 네. 그런데 상당히 가까워져. 요거 딱 거리예요. 우리 정혜익하고 저하고의 거리거든요. 이재용 회장.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기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이 정도 거리면 문을 열었다. 그렇죠. 네. 그 관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 이쪽에도 서고 저쪽 줄에도 서느냐? 그렇다. 삶이 그런 양쪽한테 다 거죠. 맞는 거 아니냐는. 경제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미중 사이에 새우가 아니라 우리는 돌고래입니다. 네. 달핀 이코노미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는 미국 쪽에서 얻을 건 어때?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중국 걸 얼마든지 가져오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하고 싶은 제조 부활에서 핵심 안보 첨단 산업에서는 미국하고 이제 결을 맞추지만 그 외에 개인 그 소비재 이런 것들은 미국하고도 경쟁 구도가 없고 패권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거기서도 기회를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이제 산업별로 좀 다룰 수 있겠다는 진단을 주셨고, 저도 약간 생각을 해본 게 미국이 중국한테 뭔가를 줘야 중국은 어쨌든 독재 국가니까 여기서 접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조상 어쩔 수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 되니까 뭔가 미국이 신호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나바로하고 둘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모스크가? 네. 근데 나바로를 만약에 직위를 좀 해제한다거나 모스크 손을 좀 들어준다거나 하면 중국한테 사인 보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중국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뭔가 좀 보내준다면 일단 이 위기를 일단은 봉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미중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